안녕하십니까. 정영문입니다. 저는 숨실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17세기, 18세기 동북아 해로 사행의 특징을 갖다가 비교해 보는 것을 지금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는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교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해보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지금 17세기, 18세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대명 사행하고 대일 사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했는데, 그것은 사신마다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는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본으로 가신 사신들은 대일 사신, 그 다음에 명나라로 간 사신을 대명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해로 사행을 했던 사람들은 명나라로 간 것하고 일본으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명나라로 갔을 때는 1622년부터 1636년 갔다가 37년에 돌아오거든요. 그때 짧은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하고, 근데 대일사행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좀 깁니다. 원래 대일사행은 바다를 통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 다음에 12차례, 12차례에 있었던 사행을 1607년부터 1811년까지의 사행을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볼 때 제가 본 것은 빛이 나오나요? 사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대마도하고 가도, 세 번째는 역관이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신이 이 사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교 사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500명에 이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명나라 가는 경우에는 200~300명도 있고 이렇지만 핵심적인 인물은 2명 또는 3명입니다. 국서를 가지고 있는 3명 또는 2명, 이들이 사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신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루로 갔을 때하고 육로로 갔을 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보았고, 두 번째는요, 대마도하고 가도입니다.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위치는 일본과 조선의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국가가 좀 혼란스러울 때는 해적이 되어가지고 명나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고려 이런 지역 갖다가 일본 마찬가지죠. 공격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국가가 안정되는 시기에 이르니까 이들은 하나의 세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부분에 포함되는 형태로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조선에 의존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도 저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도라고 하는 것은 섬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대한 연구들을 보니까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만 몇천 명의 군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민간인 빼고요. 그 정도였던 세력들을 갖추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섬의 역할은 뭐냐면 명나라하고 조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섬은 독립적으로 살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교. 그래서 대마도하고 가도는 두 개 다 중개자로서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관입니다. 역관은 대일사행이든 대명사행이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홍우제라든지 특정한 몇 명 또는 가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있었던 논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대마도하고 역관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섞여버렸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냥 요약입니다. 그냥 발표문 보셔도 충분합니다. 전 글밖에 없습니다. 자,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 북경과 에도, 여기는 교토도 포함됩니다. 그 세 지역으로 파견되는 사신, 그 다음에 이들 사신을 중심으로 외교가 진행됐습니다. 또는 동네라든지 대마도에 가는 사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신들도 외교의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 본 연구에서는 그 빼고 이들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 못지않은 존재가 가도와 대마도 있고 역관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협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등하기도 하면서 외교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개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 서론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림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기 쓴 가도는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가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가도가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후금이 지배하고 있었고 여기는 조선이 지배하고 있었고 요 밑에는 그러니까 요동하다가 후금이 빼앗겼으니까 이 밑에는 명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충돌 지점이 이 가도라고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중간쯤에 있죠. 그래서 사신들은 이러한 바다를 통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등주를 중심으로 갔고 두 번째는 등주에 있는 모문령이 처형당하면서 여기 각하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로 사행을 보니까 비교할 점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였냐면 제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세기에는 동북아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사신들을 파견했습니다. 1621년에 진향사 일행이 육로로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길이 막혀서 요동이 후금이 차지하면서 바다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수몰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명 회로사행은 1622년 안경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37년까지 17년간 약 30차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들에서 회로에서 위험에 관한 것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경이 기록한 가해 조촌역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물에 빠졌는데 처음에는 22척이 출발했다가 남아있는 것은 8척, 9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들은 다 침몰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 것이냐에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분투를 해가지고 구조활동을 하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같은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가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남용익의 기록입니다. 남용익은 1655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남용익에 갔던 부분에 있어서 침몰되어 있는데 그 임금의 명령으로 해서 이것을 극복해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3군데 정도밖에 그 침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 일행은 낡은 배를 타고 외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다가 막혀 있었습니다. 홍무제가 바다를 막았거든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명나라의 정책을 갖다가 조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선이나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적인 국가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명은 천자의 국가, 그 다음에 조선은 제후국인데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정책의 외피를 가진 그러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외교 정책을 갖다가 받아들였어, 조선도.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이 올라가서 바라보이는 눈에서 보이는까지는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나가는 것은 외항이라 해서 억제를 했다고 합니다. 처벌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외항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무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안경일행이 침몰되던 22척 중에서 9척, 8척밖에 남지 않았던 것은 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갑자기 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들이 작고 낡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후대에는 좀 고쳐졌으면 좋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2년부터 37년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10년밖에 안 됩니다. 10몇 년.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그렇더라도 뭐는 달라졌냐면 선원들은 달라졌습니다.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1637년에 어떤 기록에서는 군간이 10차례 이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가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뱃사공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위험을 극복하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5편, 그러니까 일본 사행과 그 다음에 대일 사행과 대명 사행이 35편, 30편 정도로 나오는데 그래서 65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게 되냐면 풍랑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의를 지냈습니다. 문제점은 뭐에서 차이가 있냐면 일본 사행에서는 해신제 위에는 국가적으로 정해진 해신제 위에는 별도의 해신제가 없었습니다. 별도 어떤 제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명 사행에서는 한 해에 10번 이상의 그러한 제의를 지닌 그런 기록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이냐면 대명 사행에서는 해신제가 반복되면서 꿈에서 본 존재를 갖다가 믿는 그러한 제의를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모란 사신을 유력하는 유령제의 이것은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묘도 등에 있는 마조사당 여기에 있는 제의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비사상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의가 존재를 믿었던 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을 민간 신앙에 의지해서라도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어떤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사행록에는 천비라든지 해약 존신 같은 그러한 신의 존재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용왕과 달리 중국에만 있었던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중국의 그러니까 즉 명나라의 어떤 민간 신앙이 여기 영향을 주면서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문점이 드는 것은 뭐냐면 조선 사신들은 조선인들의 뱃사공들이 배를 타고 갔었는데 그들이 또 돌아왔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이것보다는 뭐에 더 많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냐면 저는 한국에도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바다를 나가지 억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을 걷는다든지 제주도를 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도 바다신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두 군데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직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일사행에서는 해신제를 지냈다는 그러한 기록밖에는 별로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가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두 차례 사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행에서 첫 번째 사행, 1607년의 사행에서는 해안에서 지냈어요. 그 다음에는 해신제를 지냈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지냈다고 하는 여건은 없습니다. 영가대가 만들어진 게 1614년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문을 갖추어 관원들이 관복을 입고 영가대 위에서 해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내려와서 선신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가대 유의 장소에서 왜 해신제를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 공세가 그러니까 사신으로 갔다 오면 그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거지를 조심스럽게 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사신들이 일본을 불구대춘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 믿음은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만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607년에 일본에 도착해서 봤을 때 일본의 도해지는 조선의 도해지보다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만이라고 하는 우랑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러한 교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지와 소명감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재해가 원인이지만 인재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행이 진행되면서 1632년과 1636년에 오면 해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재의는 나타나더라도 이런 두려움은 많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일사행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대일사행은 배를 갖다가 6척이 출발하는데 기선과 복선 이 6척을 만드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투자합니다. 명나라 갈 때는 조급하게 그냥 있는 대로 긁어모아가지고 갔는데 반해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통신사도 준비가 됐을 겁니다. 충실한 준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출발할 때 대마도에서 선원이 와서 각 배에 선원들이 탑승해야지 배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갖춘,줬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로에서 침몰 사고는 있었습니다. 1763년 그때도 침몰 사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상륙했을 때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하나는 명이라고 하는 나라일 겁니다. 자, 처음에 안경 일행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거의 거지처럼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사행을 충분히 행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명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중화의 채통을 잃지 않게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 중에서 역관이 자기 재산을 가져갔던 것들을 다 쓰고 돌아왔으니까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대명사행에서는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냐면 명나라 관리들이 각종 명목으로 물품들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치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을 가져가더라도 그 비용들을 다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육지로 갔을 때나 바다로 갔을 때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영주들이 이들 통신사의 수송과 숙박 비용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아가지고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대마도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행하는 번신들이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들렀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신은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냐면 금절하에 투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준 비용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조선에 가져가면 문책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금절하에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사신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명 사행에서 참여했던 사신들은 유적과 산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유적가하고 산수 부분에서 육로사행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육로사행에서는 요동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이었습니다. 유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쪽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나가냐면 산동반도하고 하북성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쪽은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에 유적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자치, 고사, 그 다음에 역사적 경관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민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산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그냥 그런 것만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선험적인 어떤 기록을 생각들, 지식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좀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회답견 세한사하고 그다음 통신사로 달라집니다. 회답견 세한사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일본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당시는 임진왜란 직후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세가 알 수가 없었어요. 조선은 무엇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알았냐면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진왜란 때 대마도가 일본 군들을 이끌고 길잡이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답견 세한사의 기록들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사실적이에요. 감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특정한 부분에서는 감정이 나타나겠지만 이런 기록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 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신사로 1636년 전에 변하게 되는데 이때 변화를 통해서 이 외교의 어떤 성격도 변화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본의 통신사에 두던 관심사는 통속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명나라의 관심사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의 기록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유한이 가장 잘 기록했다 생각을 합니다. 신유한은 풍요와 습속에 이르러서 추하여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하층민의 풍속을 쇠신곡이라든지 낭하여하곡, 남창사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예양들이 좀 돼요. 그래서 당시에 대마도의 일본의 풍습은 이런 형태였겠구나. 그랬습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통신사는 문화사절로 사자가 뭐 이런 사람들이 파견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도 지금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요. 대마도와 가도의 성격이 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역관의 활동도 역관의 활동은 6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왔던 논문들 보니까 이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사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그 다음에 국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거나 그 인적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항을 건의하거나 조언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록은 이 부분입니다. 물품 관리, 수송, 그 다음에 동해안 일꾼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아침에 싸우더라 하는 기록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역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서인데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